안녕하세요. 시리우스 황승환 부원장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아직 광주과학고등학교는 요강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 요강을 공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광주과학고도 어차피 전형 일정은 공개해 놨기 때문에 빠르게 4월 안에 입학 요강 변화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게 우리 학생이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학교가 어떤 학생들에게 어울리는지 추천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입학 전형에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학과 과학 기출 문제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 입시 경향성이 어땠고, 그래서 그 입시 경향성을 따른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소개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학생 자소서 하나랑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남은 모의고사 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재학교 입학 전형은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가 서류 전형이고요. 2단계가 흔히 말하는 지필 시험이 됩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캠프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전형에 따른 일정을 한번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학교들이 조금 작년 기준의 일정을 맞춘 학교들인데요. 서울 경기는 7월 5일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고 한국은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 빠르게 7월 4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7월 12일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모든 학교들이 7월 첫째 주 주말 일요일에 시험을 보고 한국만 한 주 뒤에 시험을 봤었는데 서울, 경기, 한국이 이제 빠르게 시험을 보고 나머지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공동 출제하는 학교들은 한 주 늦게 시험을 본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3단계 전형 일정은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3단계는 8월 8일에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한국만 시험은 빨리 보지만 캠프는 한 주 늦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예정자 발표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학교별로 원서 접수 시작일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원서 접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원서 접수가 끝나는 기간, 또 자소서나 추천서 입력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입학 요강을 꼼꼼히 보시고 달력을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요약해 두긴 했지만요. 그래도 학교 거를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광주는 5월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는 적어놨어요. 근데 상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학 요강을 보면서 이제 주요 변동 사항들을 이제 키워드별로 좀 나열을 해보면요. 원래도 중복 지원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입시 기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중복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학 요강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무조건 탈락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기하게 생긴 게 교권 침해 제재라는 것과 학교 폭력 관련인데요. 교권 침해 제재라는 부분을 세종에서는 교권 침해 행동이 있었던 학생들은 선발에서 이제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대구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긴 하나 내년부터 할 거라고 미리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들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어떤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을 무조건 제출하게 해놨고요. 그 기록이 제출되면 아마 탈락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 졸업자 지원 불가도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일부의 학생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영재학교에 들어가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아마 바뀌었을 거고요. 지역 인재 선발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있는 데가 세종과 인천이에요. 기존에는 지역 인재 선발을 모두 다 안 할 수도 있었던 거긴 한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결혼이 생긴다고 하면 꼭 세종 지역이나 인천 그 세종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그 확대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정원을 다 채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별로 인원 미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인원 미달한 인원을 전체 인천 지역에서 보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선 선발 인원을 조금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좀 경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이나 인원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저출세로 변화는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들이 달라진 거라서 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학교별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읽어드리기엔 그렇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입학요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실 학교에 입학요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전형 단계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입학 요강에 보면 원래는 영재성 및 사고력 평가라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 영재성 평가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학 정보 사고력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단계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창의 인성 평가라는 것으로만 이제 통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 그 요강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1교시는 이제 삭제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1교시가 삭제되면 그 배점들과 그 시간들을 아마 2교시, 3교시 문항들에 문항을 좀 추가하고 배점도 추가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아마 1교시가 변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별을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요강만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서울이 갑자기 이제 면접을 실시하기 시작했거든요. 3단계 캠프에서. 그래서 올해도 아마 2단계 시험에서 많이 걸러지게 되고 3단계에서는 이제 주로 면접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변화로는 원래 중학교 교과 성적 확인서 같은 걸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내도 되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로 치러지던 게 2, 3교시로 통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뭐 지역 인재 선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한 거는 그냥 더 꼼꼼하게 서술하기 위한 거니까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면 추천서를 받을 때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은 안 된대요. 그럼 예전에 그렇게 추천서를 받은 학생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요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었죠. 신설 전형이 생겼는데요. 소프트웨어 AI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전형 정원 내에서 9명 이내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수학 과목에 대한 점수 배점을 조금 더 이제 반영 비율을 일반 전형보다 높게 적용한다고 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3단계 전형이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 아마 코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가 이미 이런 소프트웨어 AI 전형을 실시했었으니까 그때도 학생들이 결국에 코딩으로 알고리즘 문제들 같은 것들을 풀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험이 치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서술형 평가도 별도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전의 정원이 모두 다 이제 수과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중에 일부의 학생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AI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이제 친구들이 생기면서 수학과학 전형 인원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인재 선발 자격도 미세하게 변화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이제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보면 그 지역 인재 미달 시 전국 단위 모집으로 2월 하는 게 이제 과거 기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요게 지역 인재 미달 시 충원이 영재학교 미설치 지역이나 아니면 세종 지역 지원자 중에 추가 선발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뭐 전국 단위로 2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써져 있는 목적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지역 불균형 이런 것들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뭐 아무튼 조금 더 지역 인재 인원들을 확보히 하고 나머지 안에서 뭐 서울이나 타 지역 학생들은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학교 폭력 같은 내용, 그다음에 교권 보호 같은 내용이 추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형명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글로벌 인재라고 했었는데 이제 AI 전형으로 바뀌면서
평가 요소에 AI 활용 역량이라는 게 3단계에서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기존에도 사실 3단계 캠프를 모든 학생들이 같이 하진 않았어요. 수학을 선택해서 쓴 친구들은 수학으로만 진행을 했었고요. 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과학으로만 진행해서 뭐 과학한 친구들은 과학 실험, 수학한 친구들은 수학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서 정원 내 두 배수를 뽑던 게 이제 분야별로 뭐 수학 정원에 분야별 50명 내외, 수학 50명 내외, 뭐 과학 50명 내외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이제 학교 지원을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인천 지역은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인재 부분은 세종하고 비슷하게 이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이제 학교 폭력, 뭐 기재 유보나 교권 침해 사항이 이제 28년부터 이제 추가된다라는 것과 여기도 이제 고등학교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안 떴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정원이 이제 84명으로 이제 축소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원 외 선발이 이제 8명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져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공부나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변화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학폭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거, 그다음에 미세하게 지역 인재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교 선택 시에 아무래도 지역 인재 선발 인원 등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어떤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3교시 체제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1교시는 단답형 또는 되게 간단한 서술형 문제였는데 2027학년도에는 이제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배점이 80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학과학 정보만 나왔는데 그전엔 국어, 사회, 영어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배점이 80점인 게 아마 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150점 만점이나 15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2교시, 3교시 시간도 살짝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항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볼 부분은 서울과학고 기출문제에서 주로 볼 부분은 2교시, 3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 1교시에 나왔던 뭐 문항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올해는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2교시랑 이제 3교시를 보면 작년에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더라고요. 2교시 그 정보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사실 정보가 그 서울이 계속 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정보 난이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증가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정보 때문에 뭐 서울이 어려웠다라는 건 아마 소문이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3교시 같은 경우에 그 전까지는 2교시에 수학과 과학이 같이 나오고 3교시에 융합형 문제들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2교시는 수학과 관련된 것, 3교시는 과학과 관련된 것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수학과 관련된 것, 과학과 관련된 것으로 나눠서 시험을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상되긴 합니다만, 뭐 서울이 이제 1교시도 삭제했으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바뀔지는 모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기본 한 문제씩 나오고요. 융합형 문제가 두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5번 문제는 지구과학과 물리가 융합된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수학적 감각이 있어야 돼서 수학이라고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이제 물리 기반의 문제긴 하나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해서 수학이라고 같이 융합형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요건 이제 2교시에 나왔던 1번 수학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뭐 또 어떤 친구들 같으면 큐브를 많이 사용한 친구들이라면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3교시에 나왔던 수학과 물리가 융합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사실 많이 틀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과학 문제라고 하기엔 개념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물리의 속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 속도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영재고 준비한 친구들은 없죠. 하지만 이 문제를 내면 읽어보고 풀다가 틀리게 됩니다. 어떤 두뇌 회전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문제는 순수한 물리 문제인데, 순수한 물리 문제도 결국에 보면 그냥 코일이 있고 자석이 이동하면서 코일 내부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개념,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여러 번 냈던 주제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법칙을 모르는 학생이 있냐라고 하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또 여기에 속력과 함께 이어지면서 이 자석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헷갈려 하면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나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에서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향성은 개념 자체가 엄청 어렵게 들어가거나 선행 개념을 많이 활용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이냐면 개념 자체는 어떨 땐 굉장히 쉬운데 이 학생이 수학, 과학에 대한 직관력이 있는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두뇌 회전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검사하려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영적을 준비할 때는 이런 공간지각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을 지원해도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리고 뭐 수학도 다 잘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생각하는 능력도 늘어난 친구들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학원의 추천에 따라서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은 쉽게 말해서 두뇌 회전력이 빠른, 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영재성 검사 1과 2로 나뉘게 되는데, 영재성 검사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 20문항이 나오고요, 60점이 나오고, 작년 기준에 이제 물리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뭐 하나는 융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융합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6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수학이 8문항으로 4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이제 4문항, 그 다음에 기하 2문항, 조합 2문항 해서 2교시의 수학 문제는 대수와 기하와 조합이 2대 1대 1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해당하는 건 영재성 검사 2입니다. 영재성 검사 2에서 1교시에 해당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이 1교시 문제는 보통 몇 년간 다 수학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것도 분석을 해보면 대수합 문제, 기하합 문제, 조합합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제시문이 3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3페이지 있는 제시문을 다 읽은 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뭐 제시문을 읽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정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수학적인 사고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기 수학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겁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작년과 재작년 동일하게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영재성 검사 2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글쓰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글쓰기 2문항인데요. 사실 문제를 읽어보면 이걸로 크게 변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는 변별이 어렵고요. 작년, 재작년 말고 그 전해에는 실제 과학 문제로 출제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 과학 문제가 출제될 때 물화생지라고 딱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과학, 융합형, 뭐 실험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소문항이 6개인지 8개인지 굉장히 긴 형태로 역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의 경향성은 무엇이냐면 영재성 검사 1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탄탄히 알고 있는가를 검사하려고 하고요. 영재성 검사 2에서는 좀 호흡이 길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하려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처럼 이제 영재성 검사 2의 2교시가 과학 글쓰기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과학 배점은 60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배점이 이제 120점에 해당하니까
이 학교는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영재성 검사 1교시에 그 과학에 나왔던 것들 이제 정리해 둔 거고요. 뭐 바로 2교시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영재성 검사 2의 1교시로 넘어가서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2 2교시에는 과학 글쓰기 하나가 출제가 되었는데 뭐 소문항이 뭐 과학의 본성이 무엇이냐 유사과학에 대한 뭐 비판을 해봐라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크게 변별은 안 되는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하나씩 보면요. 영재성 검사 1 같은 경우에 보통은 과학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쩌면 경기과학이 통합형과학보다 쉬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더 쉽습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답안란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에 비해서 적어요. 그리고 주로 정답, 간단한 한두 줄의 풀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서술이 많아야 되는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 한국보다는 쉬운 형태의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뭐 가끔씩 영상을 올려주거든요. 합격자들이 과학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항은 합격자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맞히고 불합격자는 몇 퍼센트가 맞췄는지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특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친구들의 정답률이 9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학 난이도는 쉬우나 꼼꼼하게 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난이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접근 가능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중등 하이탑 정도에 있는 것들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더라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영재성 검사 2에서 수학에서 가장 긴 제시문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만 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3페이지 정도가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1은 상대적으로 짧고요. 과학 서술이. 그다음에 영재성 검사 2에서 수학은 문제 길이가 길고 하니까 수학적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쓰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특징이 수학은 기하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수가 작년 경우에도 대수가 두 문항, 조합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한국은 특이하게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배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뭐 특정 단계를 넘어서거나 답안이 틀렸어도 중간 과정까지 맞은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점수를 주고 분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예, 물리는 두 문항, 생명과학도 두 문항, 지구과학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소문항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화학은 한 문항이 나왔지만 소문항이 8개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26학년도 입시 말고요. 25학년도와 24학년도에는 지구과학이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지구과학의 소문제도 7에서 8문제 정도 나와서 결국에는 두 문제 낸 것과 똑같은 형태의 시험이 치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 조합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생물, 지구과학,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가 보통 소문항이 많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나온 키워드들을 보면요. 중등 범위를 벗어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정보가 가장 좀 비대칭적이기도 하고 입시의 기출문제들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유형들을 보통은 설명을 들으시기 어려울 텐데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한국이 원하는 인재상이 보이긴 해요. 한국은 아까 서울은 약간 머리 회전이 빠른 친구들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는 차근차근히 자기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도 수학 4문항인데 3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과학도 7문항인데 3시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수학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시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씩 답안을 꼼꼼히 적어 나가는 것. 때로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잘 적어 나가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규도라는 현상과 관련돼 있지만 주로 이제 실험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한다라는 게 문제에서도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시험을 잘 보려면 변인 통제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시험을 푸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맞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친구는 뭔가 개념 습득 자체가 엄청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엄청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을 때 답안을 정말 완벽하게 변인 통제도 잘하고 만약에 실험을 한다고 하면 오차도 이렇게 오류도 잘 안 생길 수 있게 설계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경기랑은 좀 안 맞습니다. 경기를 지원한 학생들은 답안을 좀 하면서 오히려 키워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맞고 예, 그렇게 학교 차이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이제 같이 출제하는 학교들은요. 수학은 작년에 6문항에서 7문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학은 작년에는 12문항이 나왔고 그전에는 10에서 12문항이 나왔었는데 특이하게 바뀐 점은요. 작년에는 융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물화생지 배점도 25점씩 나누어 갖게 되고 문항수도 3문항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학교별로 물리가 많은 학교, 그다음에 뭐 융합이 많은 경우 뭐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 비중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 변화를 보시면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기하가 배점이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기하가 역시 배점이 높았네요.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배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재작년에는 조합이 좀 배점이 높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하가 배점이 높게 나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에는 비슷하게 배점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기하에 치중돼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주제의 키워드들인데요. 통합형에서는 이런 걸 좀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소문항을 세 문항을 냈잖아요. 근데 광주는 두 문항을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광주나 세종이나 학교 스스로는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점수를 더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문항이 많을수록 학생들이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광주에서는 소문항을 적게 내는 거고요. 제가 뒤에다 실어놓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소문항이 하나 추가되면서 중간 과정이 생긴 거거든요. 생각할 때 수학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하는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과학으로 넘어가 보면 과학은 그전에는 이제 융합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작년 기준에서는 융합이 안 나왔고 배점도 다 깔끔하게 물화생지 25점씩입니다. 세 문항씩 잘랐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에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에 학교들이 서울대를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대전과학부가 서울대 지원자 수가, 서울대 합격자 수가 떨어졌던 애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의대 입시가 가능한 마지막 해라서 의대로 많이 갔다고 내부에 있는 학생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외부에는 어차피 서울대 실적만 나오니까 그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전 경쟁률이 살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대전 입시 성적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학부모님들께서 대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결국에 서울대를 보내는 숫자가 이 학교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를 잘 갈까를 잘 생각해 보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모든 과목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잘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서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주제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대전은 소문항 2개고 14점만 냈고요. 세종은 이걸 소문항 3개로 해서 총 20점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을 더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학교별로 동일한 주제를 내더라도 배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확인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통합형에서 수학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기출문제를 띄워놓고 뭐가 다른지, 배점은 뭐가 높은지, 뭐가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모든 학교들이. 세문항 다 동일해서 뭐 그거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통합형 문제들이 예전보다 좀 길어졌어요. 예전보다 길어졌다라는 게 이런 제시문이나 자료들이 많아졌어요. 원래 이런 제시문이나 자료가 많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서울과학고등학교의 특징이었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런 제시문이 줄어들고요. 요즘에. 그 다음에 통합형이 그런 제시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어렵대요. 왜 어렵냐고 했더니 자기가 쓰던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시문을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로 과학 유형은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체감상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소폭 낮아졌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학생들은 보통 제시문이 길어지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합격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인천이 조금씩 특이하게 가끔씩 혼자서 한 문제를 따로 낼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출제된 문제나 아니면 뭐 대전도 요때는 지구과학에서 한 문제 출제한 게 있어서 물리화학은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서 한 문제 정도씩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2단계 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추천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학 단순 유형을 암기하는 친구들보다 그냥 두뇌 회전이 빨라서 뭔가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뭔가 문제들을 사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학은 잘하는데 과학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과학은 모든 학교들 중에 가장 쉬운 편, 간단한 편이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뭘 수정하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학교별로 조금씩 경향이 다르니까 출제 유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지원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일부러 실어놓진 않았어요.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모의고사를 1000명 가까이 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의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통계를 낼 수 있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을 딱 희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하면 그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얼마고 그 친구들 중에 상위 15% 점수가 얼마고 수학에 대해서 얼마, 과학에 대해서 얼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무엇을 맞췄고 틀렸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릴 때는 거기 기준에서 점수를 예측해서 상담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학교별로 그러면 모의고사 점수는 어떻게 되나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희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차이가 없고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근데 평균적으로는 서울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총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학은 비슷하거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과학은 그러니까 서울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높고 경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낮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매니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국은 이 스펙트럼이 좀 커요.
근데 스펙트럼이 큰데 그 중에 가장 합격에 가까운 친구들은 당연히 점수가 높은 친구들일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만 분석해 보면 뭐 서울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대전을 지원하거나 하는 친구들과도 점수 차가 막 엄청 많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 경기 기준으로 보면 총점이 그 다음으로 밀리는 학생들이 해당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전하고 세종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 광주, 인천은 조금 더 낮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뭐 다니거나 했을 때는 대구도 충분히 좋은 학교기도 한데 거리가 멀어서 서울 지역에서는 많이 안 쓰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대전, 세종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뭐 모의고사에서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실어놓긴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점수 기준으로 아마 판단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계속 합격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합격을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맞아야 되는가라고 해보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마지노선으로요. 40, 40점은 항상 넘을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뭐 통합형이라고 하면 60점, 60점 정도는 나와야 합격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모의고사는 그거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최소한 40, 40 이상은 항상 맞을 수 있게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경쟁률이 뭐 작년 기사에 따르면 뭐 영재고가 뭐 소폭 하락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요. 크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학교 지원자 수나 뭐 경쟁률이라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8대1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 경쟁률은 크게는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건 학교들이 얼마의 인원을 시험 보게 해주는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을 보게 해주는 인원이 적으면 한 200명 중반, 많으면 한 400명 후반까지 보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에 시험을 많이 보게 해줬던 학교는 서울하고 한국이었던 것 같고요. 경기는 항상 조금 적게 뽑습니다. 뭐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사이를 항상 시험 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류에서 탈락자 비율을 결정하는 부분이라서요. 보통은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정원의 한 3배수 정도씩은 시험을 볼 수 있다. 2배수에서 3배수. 뭐 많으면 4배수까지 가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고 학교를 지원하시기보다는 이 학생의 성적, 이 학생이 풀 수 있는 문항의 난이도, 본인의 공부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정하는 게 좀 더 저는 적합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뭐 서울, 대전, 세종은 당연히 두 부고요. 경기는 이제 세 부고 학교별로 수학과 교사가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기처럼 뭐 교과나 담임 무관하게 세 명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서 써져 있을 때 뭐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뭐 대학 교수나 뭐 시간 강사, 퇴임 교사 같은 경우는 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직 상태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한 부만 작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올해 요강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요강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학생의 그 자기소개서 내용인데요. 뭐 글씨가 좀 작을 수는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뭐 제가 거기 자료엔 실을 수는 없고요. 예,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시면 좀 이렇게 써도 붙는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애들 입장에서도 뭐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유치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일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1대1 그 면접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재학교는 보시면 경쟁률이 5대1, 뭐 6대1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 인원은 뭐 많으면 4대1, 그 다음에 뭐 3대1,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비율은 뭐 4분의 1 정도?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자기소개서는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주제를 굳이 찾으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거창한 주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거창한 주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주제여도 되냐면요. 교과서 속에 있는 주제여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뭔가를 적어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제 깊이가 아니라서 탐구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주제가 어려워 보이고 개념이 어려워 보이면 자소서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 자소서 첨삭해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는 줄 아세요? 내용만 주구장창 설명해요. 본인이 왜 했는지, 뭘 했는지,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설명해요. 그게 과연 자신의 영재성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써져 있는 건 사실 엄청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걸 갖고 오면 여기 있는 내용 설명 줄이고 너가 이거 하다가 안 된 거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 안 됐는데요? 그럼 일단 그걸 쓰고 해결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써봐. 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뭐 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수학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어지는 게 조금 더 좋은 자소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은 내용을 열심히 설명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실제로 자소서 사이트 보면 수식 같은 거 입력 못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굳이 막 그런 걸 써요. 이하고 이렇게 거듭제곱 쓰는 것처럼 이게 하고 거듭제곱 써놓고 막 갑자기 그 익스포넨셜도 쓰고 싶으니까 EXP 이렇게 해놓고 막 열심히 써요. 근데 그런 건 좋은 자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다 빼고요. 탐구의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했고 하다 보면 무조건 탐구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성공하는 탐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뭘 실패했고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쓸 때 영재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과 성장하고 싶은 부분까지 쓴다고 하면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재고에서 자소서는 일단 그 통과되는 기준이 되면 될 테니까 그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그 조금 딜레이해서 받긴 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이제 봐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화생지 나누어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읽어보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 이제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일정과 특강 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 어제 모의고사가 하나 끝났죠. 그래서 이제 남은 모의고사는 3번 남았습니다. 5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시험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6, 7회차는 이제 학교별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학교 선정이 다 끝나고 원서 접수도 끝난 시기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맞춰서 그 유형에 맞게 출제된 문제를 토대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학생들이 이제 정말 맨날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댁에 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은 게 모의고사 인쇄하기 누르면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해석 영상 찍을 때 채점 기준표도 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뭘 잘못 써서 틀렸는지도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뭐 필요한 거는 외우고 자기 것도 채점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나 점수 잘 나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수업하면서 폴라리스 반 친구에게도 하는 말인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폴라리스 애들도 너무 많이 틀리니까 제가 그냥 데일리 테스트에 똑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모의고사 때 틀렸던 애들은 똑같이 틀려요. 네, 몇 주 뒤에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입시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좀 잘 채울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특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5월, 6월에 휴일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일도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창의융합 문제 물리특강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폴라리스 반에 있었던 친구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때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창의융합 문제를 못 들었던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특강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대상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화학, 그리고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히나 생지 같은 경우에는 회차가 2번이나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파트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취약한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5월에 저희가 신설하는 특강이 되는데 이제 5월 5일부터 해서 6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주 2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영재고 종합반을 이미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안 들어도 되고요. 실제로 그 영재고 종합반을 안 들었는데 뭐 현재 2학년인데 영재고를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3학년이긴 한데 너무 늦게 합류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요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는 특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차피 저희가 재원생들 대상으로 5월 1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리고 5월 4일에도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오전 11시부터는 이제 자습 다 이제 해서 학생들 이제 공부시킬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넣진 않았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네. 이 녹화를 마무리한 다음에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